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을 모셨는데요. 한동안 좀 활동이 좀 뜸하셨었죠? 수도권 꼬마아파트 천기누설의 저자, 소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오랜만에 뵙고 나니까 그 사이 조금 뭔가 달라진 게 보여요. 예, 선글라스를 하나 맞췄습니다. 네, 선글라스를 지금 끼고 나오셨는데, 제가 아는 소클님은 선글라스를 안 끼셨는데, 왜 네. 선글라스를 오늘 끼고 나오신 거죠? 아,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 공원을 갔더니 한참 놀고 있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네. 소클님 아니시냐고. 알아보셨구나. 예, 알아보신 분들이 좀 많아갖고 네네. 예,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좀 꼈습니다. 아. 한 번은 또 강의를 하는데 네. 수강생 중에 신혼부부인데 네. 분당 신혼부부 세입자분이 네네. 오셔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네. 집주인분 아니시냐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갖고 이제 좀 출연은 하시되 예. 얼굴을 조금 가리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소클님 뭐 한동안 활동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소클님이 누구야라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또. 에이, 아니죠. 굉장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그동안 한동안 활동을 좀 안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활동을 안 하셨는데,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강의를 제가 2015년도부터 한 5년? 5년을 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5년 동안 되게 많이 강의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또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하다가 이제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등하원을 제가 도맡아 사시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전에 아들 유치원 막 씻기고 막 옷 입히고 뭐 안 먹어 막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막 먹이고 그래서 손 붙잡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는구나. 예, 그래서 조금 쉬었습니다. 예. 네, 그동안의 근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쉬시면서 네. 가족들을 좀 챙기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을 좀 보이고 그렇죠. 계셨네요. 예. 사실 공식적으로 활동은 안 하셨었지만, 네네. 한동안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완전히 관심을 끊었다거나, 그렇진 않죠. 예, 예. 뭐 투자를 안 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셨어요? 뭐 당연하게도 저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네네. 계속 이제 뭐 전세 재계약도 해야 되고 매수할 물건들은 매수하고 또 매도할 물건은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정리 계속 했었고요. 네. 제 나름대로 뭐 저는 임대사업자니까 그런 관련된 뉴스나 이런 시황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현장 조사 계속하고 임장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 소클님하고 우리 소클님을 알게 된 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2008년도니까 벌써 14년 됐습니다. 횟수까지 지금 이렇게 정확히 기억을 하고 네, 계신데. 14년, 네. 그때 우리 소클님이 정말 열심히 투자 활동하시던 게 저도 막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한참 네. 초보 때 네네. 부장님한테 많이 배우면서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저는 뭐 3본, 뭐 그다음에 이제 일기신도시. 예, 이렇게 일기신도시 많이 투자했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다음에 고향 행신. 행시는 제가 거기 네. 살고 있었으니까. 아, 그렇게 했던 걸 기억이 많이 네, 나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셨다라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만큼 침체장부터 하셨으니까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투자 방법은 거의 뭐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서울, 경기도, 네. 그리고 경기도도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네. 요즘 이름이 바뀌었던데 그 둘레까지 일기 신도시들이 거기 포지되어 있는데요. 네. 분당, 평촌, 삼본, 일산, 부천 네.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출퇴근 가까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랑 이제 알게 된 게 2008년이잖아요. 네네. 그럼 벌써 14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오래전부터 투자를 또 해오신 분이고 네. 또 침체장의 분위기도 다 보면서 네. 그때도 기회도 되게 많았던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네. 지금 요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안 좋으니까 다 그런데 당연히 소클님도 에이 그래도 앞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하락장을 초보분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선수들이나 부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대로. 하락하면은 네. 공포에 빠지는 거는 초보나 고수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초보분들이 한 채 갖고 있는데 30% 빠졌다. 뭐 1억짜리가 3천만 원 빠졌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거를 뭐 30개 가지고 있는 고수들도 어차피 채당 3천씩이면은 뭐 한 거의 9억 정도 빠지는 거니까 무섭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앞에 하락장을 경험했던 경험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짬밥이죠. 짬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선 이하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다는 그 본능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예.
매매 전세가 이렇게 붙었다던가 아니면 단기간에 뭐 30% 빠지면 주식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단기간에 30% 빠지면 프로그램 매매로 그 30% 빠진 데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그 매수 시스템이 돼 있듯이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지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선까지 이하로는 빠지기 힘들다 그런 느낌 때문에 하락장을 조금 선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예전부터 특히 이제 말씀 속에서 아주 재밌는 걸 느꼈는데 네. 요즘 하락장이고 떨어진다라는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30%가 떨어져서 7억 정도 됐어.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은 옛날 게 기억에 남아서 1억에 했는데 30% 떨어져가지고 3천만 원이 떨어졌어.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그렇죠. 옛날엔 다 수도권이 1억대였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예. 아, 옛날부터 하신 분이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예. 단위가 다르죠. 네, 요즘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자, 우리 소클린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소클림의 그 가장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 네. 닥치고 현장이다였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닥치고 현장이라고 보시나요? 현장에 가서 이제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이제 네. 임장을 하는 거죠. 네. 지역 파악하고 보통 자기가 사는 지역과 학교 다닌 지역 그리고 직장 지역 그리고 이사 다녔던 데밖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제 비교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 서울 25개구를 우선 다 돌아야 되고 경기도도 뭐 서울보다 그렇게 돌아다닐 게 더 많죠. 훨씬 더 넓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 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굉장히 돌아다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이나 이제 강의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현장이 원래부터 그랬지만 본인들한테는 다 처음인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예를 들면 여기 영등포에서 나고 자랐는데 강남 쪽으로 이사 오고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반대로 서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영등포에서 나고 자라신 그쪽 서쪽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쪽을 또 전혀 모르고 그래서 지역별로 굉장히 특색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닥치고 현장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부동산을 빨리 배우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이론 공부,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 자기가 발품으로 돌아다녔던 게 총정리되면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데 보통 현장 나가는 건 조금 무섭고 날씨가 덥고 이렇게 장마철에는 비도 너무 많이 오니까 공부로 이론을 조금 쌓은 다음에 현장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초보자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현장에서부터 먼저 구매하면서 배웠지만 이게 이론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맞아요. 특히 부동산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만 가야지 그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초보 때 저도 그랬지만 좀 착각하는 부분이 엑셀 펴놓고 지도 펴놓고 이렇게 책 펴놓고 공부만 하면 약간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계속 이론 쪽으로만 공부하다 보면 약간 이상한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 드리라고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제, 저도 이제 옛날부터 소클림 보면서, 기억이 지금 막 떠올랐어요. 네. 옛날 장마 때 수도권 그 일기신도시 막 돌아다니시던 네, 게 맞습니다. 기억이 나고, 네. 일부러 그때 갔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장마 때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부동산에 손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른 데를 뭐 매수했던가 지방에 뭐 직장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마 때 뭐 2주, 3주 이렇게 그 휴가 끝나고도 지금 같은 장마가 길어지는 경우에 한두 달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면 부동산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로열동, 로열층도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잡기에는 장마가 굉장히 좋죠. 그건 역으로 이용하셨다. 예, 경쟁자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안 오니까요. 전화해도 뭐 장마 끝나고 갈게요. 막 이렇게 네. 반응들을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투자자 뭐 아니면 방문했던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를 뭐 비가 많이 오는데 손님도 없는데 뭐 하시겠어요? 그 장부 꺼내갖고 거기 있는 이때까지 자기 부동산에 방문했던 전화번호 남겼던 손님들한테 전화를 다 걸죠. 맞죠. 걸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잘 안 살 것 같은데 했던 애한테까지도 전화를 하죠. 왜냐면 뭐 어차피 시간은 남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와서 산다면 그 사람한테 뭐 당연히 물건을 줄 수밖에 없고
기회가 또 그만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예. 예전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소클님이 유명해지기 전에 당시 저희들한테는 후기 전문가로 되게 유명하셨어요. 강의 후기 전문가. 네, 강의 후기 전문가로 되게 유명하셨는데 그 강의 후기 전문가로 유명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그 강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들으셨는지 강의하는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가로치고 적을 정도로 가로치고 청중 우승 가로 닫고. 네, 막 이렇게까지 적을 정도에서 예. 당시 2008년, 2009년 요때 당시에는 소클님의 후기를 읽으려고 하는 매니아층도 있었다는 거. 아, 그랬나요? 네, 저도 소클님의 후기를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예. 그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것이 이제 노하우가 됐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막 그 상승장을 경험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동안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을 많이 뛰는 건 너무 기본이에요. 네. 그 임장을 많이 다니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전화 임장,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그 동네 시세를 이렇게 적거나 네. 저는 시세 지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세를 적고 전철역 위치, 거리 파악, 뭐 초중고 학교 위치 파악, 그리고 뭐 물건지에서부터 3대 업무지구 뭐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광화문 이렇게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사전 준비, 그리고 현장에 가는 거, 갔다 와서 정리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여행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본 여행, 자유여행을 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자기가 거기 가서 봐야 될 지역, 그리고 뭐 먹어야 되는 뭐 유명 음식점, 그리고 그 동선, 그 호텔에서부터 그 다녀야 될 곳의 그 거리, 뭐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계획 기획이 평일날 많이 준비가 돼야 토요일, 일요일 날, 갈 때가 아침에 새벽 6시에 운동화끈 물고 출발할 때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그냥 그런 준비 없이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평일날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갈 스케줄이 나와야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룡님이 이제 강의를 많이 듣게 된 이유가 초보 때, 그러니까 완전히 생초보는 제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기 살면서 바로 옆에 단지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이제 매매 전세 차이 요거 전세 끼고 산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쉽게 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많이. 네. 제가 투자한 돈 대비 한 8배 정도 이렇게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거 쉽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빌라도 사고 재개발 지역에 그 아파트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닥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서 부룡님 강의도 듣고 부룡님도 만나 뵙고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왜 들었냐, 후기를 그렇게 열심히 정리했냐 했던 게 제 돈을 날리니까 날리니까 이제 돈을 안 날리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저는 진짜 거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지가 됐고 그땐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해서 막 이제 극복을 하려고 그리고 현장을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8년까지 한 7년을 돌았는데 이론 없이 돌았더니 이제 막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교통 환경 학군 이런 체계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돌았던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저는 정말 갈급했거든요. 이렇게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네, 간절했죠. 그래서 이 간절함은 가르칠 수 없다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간절함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현장을 많이 뛰면서 이렇게 이런 좋은 동네 내가 들어오고 싶다. 이런 동네는 정말 공장지대라서 조금 힘들구나 살기가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갈급함이 없이 그냥 누가 돈 벌었다더라 주식처럼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되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예, 자기 돈을 날려보고
자기가 지금 뭐 반지하 이런 데서 힘들게 살아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이론이 많다고 사람들이 좀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돈이 없어도 간절하고 더 열심히 그 현장을 발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으로 충분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 소콜님도 어떤 계획 없이 그다음에 그냥 무계획이죠. 무계획적으로 무지성.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심지어 돈을 벌면 되게 위험합니다. 거기서 네, 돈을 벌었는데. 버니까 완전 이성을 잃고 교만해지더라고요. 네. 이 부동산 투자는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번씩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찍고 그리고 바닥에서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5천까지 가서 네. 이제 500에 30짜리 반지하는 아니어서 그때는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원룸에서 살면서 아파트 팔고 그러다가 네. 그때부터 이제 절실함 때문에 강의를 듣더라도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네.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예. 하면서 또 이제 현장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렇죠. 하셨던 것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교통 환경 학군이 좋나. 솔직히 이제 그때는 미혼 때니까 학군이라는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초중고가 왜 중요하지? 그냥 가까우면 좋긴 하겠지만 막 그러면서 그런 거? 그럼 대학교도 학군인가? 막 이렇게 아무 무지성으로 접근하다가 초등학교가 초포마. 그러니까 학교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게 선호도가 높다. 애기를 낳아보니까 이제 또 알겠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지금의 이제 우리 소쿨이라는 전문가의 일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개인적인 근황과 옛날 얘기 뭐 약간 이런 것도 조금 했는데요. 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요즘 시장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 어쨌든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예, 분위기 좀 안 좋죠. 그럼 우리 소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요즘 전문가들이 네. 뭐 폭락론자도 있고 상승론자도 있고 저처럼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우리 소콜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세요? 서울 수도권만 저는 해봤기 때문에 네네. 서울 수도권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작년 10월 이후 2021년도 10월 이후 그 보합을 유지하다가 하락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8월이니까 2달만 더 있으면 1년을 채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장기간 하락한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요. IMF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도 그때도 2년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1년 남짓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수도권이 지금 너무 장기간 하락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2013년도 이후 작년까지 9년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긴 상승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뒤까지 이런 하락이 될지 상승이 될지는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지만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앞으로 맥시멈 하락을 해도 1년 더 하락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빠르게 반등을 하면 네. 벌써 작년부터 하락을 했으니 네. 올 하반기쯤에는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최소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상승해서 하락을 했다. 작년에 뭐 대출 10월 달에 대출 규제서부터 하락을 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장기간으로 9년 동안 상승폭이 워낙 거셌다. 특히 작년 상승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폭등이었다. 저도 2007년도 폭등을 봤지만 그때보다도 작년이 더 거셌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1년은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큰 폭등이었어요. 제가 투자를 2001년도서부터 했을 때 2002년도 폭등 이후 가장 큰 폭등이었기 때문에 20년 만에 폭등이었다. 그러니까 넘버 2였죠. 2002년도가 넘버 1, 네. 작년이 넘버 2, 그리고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가 넘버 3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폭등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저조차도 예상을 못했고 상승폭이 그냥
조금 오르다 그냥 수직으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황하고 사람들이 초보분들이 이러면은 다시는 집을 못 사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샀었죠. 네. 특히 30대 분들이 많이 샀었는데 네. 그 반등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와 작년 대출 규제와 미국의 금리 뭐 상승에 의한 우리나라 금리 상승까지 그런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보게 되면 현재 계속 분위기는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본인께서는 서울과 수도권 투자 계속 지켜봐야 된다. 또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게도 네. 서울에 직장이 있으시고 서울이 주 생활 무대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아니 투자인데 무슨 내 집 마련 말씀하시냐 그런데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집은 사용가치, 투자가치,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쓸 수 있는 연금가치까지 세 가지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누리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경기도가 직장이다 그러면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지방이시다 그러신 분들은 뭐 지방 자기가 사는 지역에 내 집 마련 당연히 하셔야 되고 내 집이 없이 그러면은 전월세로 임대로 사시겠다고 평생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네. 저는 그분들하고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든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특히 서울같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곳은 네. 당연하게도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서울이 올해가 지금 2022년도 공급이 2만 5천 가구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90년도서부터 이 데이터를 기록상 서울 공급 물량이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집 공급은 그렇고요. 수요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줄어들었냐? 창업통장 가입자 수나 주변에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80%가 넘거든요. 네, 지금은 세를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런 수요도 충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들이 지방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방의 뭐 산업단지들이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방의 젊은 층들이 다 서울로 지금도 이촌향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지방에서 들어오는 수요 또 서울 안에서도 이제 핵가족으로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뭐 시댁하고 같이 사시는 분을 저는 최근 10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분화되는 가구수 증가분 그리고 자연 소멸분 빌라 뭐 아파트 뭐 재건축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막 녹물 나오고 이런 집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 소멸분까지 합쳤을 때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 핵심지는 가격이 하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 한 10% 조정 정도 받았나요? 지금 작년 10월 대비 10%에서 15% 조정 받았는데 여기서 IMF 때도 30% 이상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20 몇 프로 정도 평균. 네, 그거보다 더 떨어진 적도 있고 네. 덜 떨어진 적도 있었겠지만 평균 최악의 상황에서도 25% 정도 IMF 때도 수도권이 서울이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이상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지금 고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이 그렇게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IMF 때는 회사 잘려서 대출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집을 지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회사를 뭐 경제가 어려서 회사에서 잘렸다? 이런 분들이 IMF 때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IMF 때를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금리가 조금 높아진 거와 그리고 사람들 심리가 죽었던 거지 수요와 공급 부족과 수요의 충분한 수요는 아직 건실하다. 고용 지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30% 40% 하락할 것 같다라는 그 심리적인 공포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이성을 차리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투자 괜찮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좀 일시적인 네, 현상이고 하방 경직성도 있고요. 네, 네. 일뿐 계속해서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이라는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라고 하셨죠? 네. 세 가지 사용 가치, 투자 가치, 연금 연금 가치. 가치, 주택 연금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서는 무조건 하는 게 맞다. 그럼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소콜님은 지방 아파트는 잘 안 보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뭐 나름대로 요즘 지방에 관심 갖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어쨌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요즘 분위기는 안 좋은데 본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냥 궁금하기도 해요. 물론 투자를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그 2009년도, 10년도에 지방 아파트를 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저도 따라다녔죠. 이제 지방 투자 전문가이신 너바나님이나 이제 월천님이라고 그 당시에 되게 당시에. 네. 지방 열심히 투자하시던 분들을 따라갔어요. 그 새벽 3시에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임장 가시는데 저도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3시에 출발하신대요. 그래서 아, 토요일 날 3시에 출발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그랬더니 새벽 3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새벽 3시에 진짜 모여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차 뒷자리에 타서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지방을. 전 서울에서 나고 자라갖고 탔더니 이제 경남 진주?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임진왜란 때 진주성 거기 진주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내려가 봤거든요. 그래서 자다 일어났더니 뭐 한 대전쯤 오고 자다 일어났더니 뭐 또 뭐 어디 대구인가? 그리고 자다 일어났더니 이제 한 5시간 걸쳐서 새벽에 3시니까는 5시간이면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남 진주에 내려서 진주성을 보고 막 이제 진주도 확인했더니 또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또 거기서 밥을 먹고 임장을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는 저기 목포 쪽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를 또 오후에는 도착해서 보고. 그리고 새벽에 또 차 거기서 이동해서 막 올라오는 길에 뭐 잠깐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대전을 잠깐 들렸다가 마지막으로 보고 오는데 집에 오니까 한 새벽 2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임장을 그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그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가고 자갔으니까는 서울 어디면 그럼 아 거기 친구 누구 사는데 뭐 방화동 그러면 아 김포공항 거기 그리고 이제 우장산역 그럼 첫사랑이 살던데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건대 그러면 술 마시러 옛날에 친구들이랑 갔었던 거 막 홍대 그러면은 뭐 예전에 미술학원을 거기서 제가 다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에 대한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는데 지방은 가보면은 네. 이제 외국관 도쿄에서 딱 내린 거랑 똑같죠. 예, 조사하고 가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또 서울하고 다르게 거긴 전철이나 이런 게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철 역세권도 괜히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서울 사람으로는 지방 분들이 서울을 보면 좀 어렵듯이 서울 사람 입장에서 지방을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 분들은 자기 동네에 대해서 잘 아시고 확신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는 특히 내 집 마련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데 서울 분들이 지방까지 가셔서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 부산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투자하는 게 서울 사람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항상 우리 소콜님께서는 꼬마 아파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책 제목도 꼬마 아파트죠. 네, 책 제목도 그랬고 네. 꼬마 아파트로 시작하라라는 식으로의 말씀을 되게 많이 네,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꼬마 아파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소형 아파트를 의미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꼬마 아파트를 얘기하셨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유효한지. 당연히 지금까지도 유효하고요. 네. 꼬마 아파트는 제가 일기 신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일기 신도시도 뭐 그 당시도 돈이 많이 들어갔죠. 네. 분당만 하더라도 뭐 1억씩 묶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8년도에 금융위기 때 막 하락하고 그러면서 막 공포에 휩싸여서 막 팔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5천인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팔고 그러면서 겨우 종잣돈 또 마련해서 네. 투자를 다시 하려는데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이 많이 먹기는 뭐 24평, 32평은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4평이 소형, 30평이 중형이라고 봤을 때 이제 초소형을 꼬마 아파트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19평 이하, 21평 이하 뭐 이런 거. 21평. 네, 그래서 원베이로 돼 있는 거, 네네. 예, 이런 것들 조그만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그 당시는 그런 아파트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게 뭐 돈이 되겠냐? 그리고 이게 아파트냐? 그냥 원룸이지. 네. 그런 얘기가 많았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는 대형 아파트가 평당가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가 평당가가 더 낮았어요. 예를 들면
40평 아파트가 4억이라 그러면 15평 아파트는 1억 5천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9천만 원이었어요. 8천만 원. 그때 제가 살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뭐 24평 아파트가 평당 1천만 원인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2억 4천이라고 그러면 48평 아파트가 뭐 싸잖아요. 4억 8천, 48평이 4억 8천을 안 하고 4억 5천 이렇게 평당가가 작은 평수가 더 높더라고요, 요즘은. 네네. 네.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전에는 대형 평수 아파트가 선호도가 더 높아서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많이 보러 다녔죠.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꼬마 아파트란 표현으로 그렇죠. 쓰신 네. 거란 얘기죠? 근데 전세가율은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꼬마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네. 초소형이었기 때문에 꼬마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네. 결국엔 남들이 안 보는 거, 그렇죠. 평당가가 낮은 거라든지 네. 이런 거에서 자기가 이제 투입 비용이 작은 거, 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꼬마 아파트란 표현을 쓰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형태적으로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쓰고 또 네. 금액적으로도 작은 거를 꼬마 아파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응용의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 시점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좀 떨어지지만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 예, 것들. 그래서 대형 평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갖고 네.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그러고 뭐 실거주를 많이 또 하다 보니까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건설사에서도 높게 분양하고 네. 고급형이잖아요. 네. 네, 대형 평수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 근데 이제 소형 평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20, 30대 젊은 층들이 잠깐 스쳐가는 약간 오피스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사야 돼? 나 여기서 직장 때문에 잠깐 머무는 동네인데 라는 그 사회초년생들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사지를 않아요. 대신 임대 수요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지만요. 네네. 전세가율이 높고 사람들이 매매는 많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예, 유효하죠. 왜냐하면 공급이 또 많이 없어요. 꼬마 아파트 이렇게 작은 아파트들은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공급이 있는데요. 복도식. 지방은 또 복도식도 별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수도권하고 서울에 복도식 아파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복도식 아파트를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본다고. 오히려 어떻게 서울이 더 아파트들이 낡았냐고 그러시는데 그만큼 꼬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민간에서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공공도 요즘은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한 가족이 사냐 이렇게 15평 작은데 네. 그래도 최소 24평 계단식은 돼야지 33평 국민평형은 돼야지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평 아파트 뭐 17평 아파트 이런 원베이 아파트들은 거의 짓질 않습니다. 지금도. 네. 자, 또 다른 질문을 좀 한 번 더 네. 하겠습니다. 지금 소콜립의 책을 제가 또 한번 열어봤는데요. 네. 열어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네. 경기 인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많죠. 예. 예.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소클님 같으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인천에서 3년 반을 살아봤는데요. 네. 인천도 이제 부평, 계양 쪽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이 그나마 좀 원활해서 서울 직장이신 분들은 그쪽에 많이 했고 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인천이. 그리고 제 책이 나왔을 때 인천 얘기도 많이 썼었는데 그게 2016년도 지금 6년 전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인천 괜찮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책이 나온 지 5년 만에 폭등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작년에 이메일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인천 이제 샀던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팔라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호황장에서. 네네. 올랐으니까. 예, 저도 많이 팔았고요. 지금 수강생분들도 많이 팔고 예를 들면 영종도에 갖고 계시던 분이 팔고 작년에 이쪽 강남 3구로 이사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네. 그렇게 호황장 때 저는 팔라고 그러는데 아니 오를 건데 왜 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작년에. 이렇게 하락장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앞으로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이. 그러니까는 당연히 작년에 제가 팔라고 했는데 팔고 나서 그분이 5억 5천인가를 팔았어요. 33평? 인천 영종도에 있는 거를 5억 5천에 팔았는데 그게 7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작년에 파실 때. 네네. 근데 다행히 이제 이쪽으로 갈아탔으니까, 이쪽 강남 3구로 갈아탔으니까 1억 5천이나 더 올랐으니까 얼마나 좀 속이 쓰리겠습니까. 네네. 근데 아쉽긴 하지만 이쪽도 그 정도 올랐으니까 괜찮습니다. 했는데도 표정이 안 좋죠. 근데 올해는 이쪽은 그래도 버티는데 그쪽은 자기가 판 가격인 5억 5천보다도 5억에도 지금 안 팔린다고 4억 8천에도 거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면서 가슴을 네. 쓸어낸다고 했을 때 아니 저는 이거를 진짜 2001년도서부터 21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호황장에 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지금 이렇게 보합 하락일 때 이럴 때 지금 되게 좋다고 서울 매수하시라고 강남 갈아타시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은 또 이상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2015년도에 제가 인천 추천할 때는 되게 인천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작년 되게 분위기 좋을 때는 매도를 추천했었는데 왜 지금 같은 분위기에 파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고생을 하시는 거고. 언제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 앞으로 공급이 한 3년, 4년 동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럼 저 모르죠. 내 말 듣지 말래 누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몇 년 지나면 또 또 굉장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기회가 되니까 예. 그때는 또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예. 네. 지금도 저도 인천에 아직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산 거는 제가 10년 전, 15년 전부터 인천을 투자했었으니까 되게 싸게 샀죠. 네. 뭐 8천, 1억대 이렇게 샀어요. 음. 그게 지금 되게 많이 올랐죠. 3, 4억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서 2, 3억대 돼도 저는 뭐 벌써 들어간 돈은 다 회수됐고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예. 그러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도 크게 손해보는 건 없고, 그다음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호황기 때 팔아야 되고. 뭐 아마 어디나 안 되면,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인천같이 최근에 입주 물량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다가. 지금 지켜보고 그리고 좀 기회가 될 때 그때 또 좀 쌀 때. 근데 기회가 아직 조금 이제 막 작년까지 엄청 인천이 폭등하다가 이제 1년도 하락을 안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예. 기다려야 공급이 된다고 너무 보고요. 많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죠. 자, 이렇게 지금 인천도 얘기를 했지만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예, 심리가 네. 많이 떨어졌죠. 지금 현재 위축돼 계신 분들한테 약간 본인의 그 침체장 경험,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용님이시니까 이렇게 침체장에 어떤 투자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초보분들 이렇게 모임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침체장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침체장 때 어떻게 버티냐는 질문은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침체장 때야말로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금매도 지금 뭐 이쪽 송파만 하더라도 한 4억씩 빠진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실거주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돈이 있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런 보합장, 하락장 이런 게 굉장히 기회인데 네. 이런 자기의 공포 때문에 좋은 실거주 물건을 놓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현장에 나가서 많이 돌아다녀 보셔라. 안 사도 좋다. 이렇게 침체장에 사람들이 빠지는 공포, 자기 자신이 빠지는 공포를 잘 이해하시는 것만 해도 그날 일기장에 쓰는 것만 해도 굉장한 공부가 많이 돼요. 1년만 지나도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일기장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처음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부동산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니 뭐 저기 하락하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뭐 힘들어할까 그런데 본인이 안 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이 산 집이 20% 30%씩 빠지면 거의 다 멘탈이 나가요. 저도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초보분이 이제 실거주 30% 날라갔으면은 3천 하락했으면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 고수들은 견디겠죠. 아니죠. 고수는 예를 들면 30채 갖고 있으면 9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데미지는 똑같단 말이죠. 그 똑같은 데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꿀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3의 자아가 막 공포를 저도 빠집니다. 빠질 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에 빠질 때 침체됐을 때 제3의 자아가 너 2013년도에 폭락했을 때
쫄아서 많이 못 샀잖아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때 너 공포에 이렇게 빠졌었잖아. 2013년도에 2008년도부터 5년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 전세 붙은 거, 전세 끼고 이렇게 샀었는데 무핀데도 공포에 빠졌었잖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파트 단지를 그냥 한 동 샀었으면 얼마나 편했겠니? 막 이런 좀 그런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막 이 라인 다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시는 고수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특히 양도세 5년 면제 나왔을 때, 네, 네, 네. 그때 아시죠? 네, 알죠. 그때 이 라인 다 주세요. 이 동 다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는 자금력도 그렇지만 참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멘탈이. 근데 그 멘탈이 그 짬밥에서 나오더라.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본인이 나약함을 우선 인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독서나 강의 이렇게 통해서 앞서간 분들의 멘탈을 좀 많이 흡수하셔야 돼요. 부동산 스킬보다도. 그래서 제3의 자아를 키워서 본인이 공포에 쫄았을 때 기운 내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고 본인이 막 교만할 때 워워 해줄 수 있는 제3의 자아. 그런. 그 옆에서 자기 객관화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고수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되죠. 책도 많이 보고. 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뛰어서 그리고 또 운 좋게 20년 만에 오는 작년 같은 폭등장에 뭐 5억에 산데 12억이 됐어요. 8억에 산데 20억이 됐어요. 막 이러신 분들은 지금 처음 보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제3의 자아가 없는 거네요. 그쵸? 해줄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상승만 보다가 조금만 하락해도 지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하락 시작도 안 한 거죠. 예, 가격이 30%까지 빠졌냐 이거죠. 예, 그리고 주변에 직장에 잘려서 대출이자를 못 내서 힘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 그렇게 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전보다 나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지금이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2013년도 아니면 더 20년 전이 좋은 시절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좋은 시절이 아니었죠. 97년도 뭐 IMF 때 뭐 직장 잘려서 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때 뭐 집값이 30% 빠졌는데 그런 것들을 산다고 자기 마음이 편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시절이다. 오히려 특히 내 집 마련 한 채 하시는 데는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진짜 자기가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와서 6억 이하짜리 찾아보면 많습니다. 서울에 지금도. 그런 내 집 마련을 좀 작지만 꼬마 네. 아파트 같이 작은 거라도 해서 거기서 자꾸 뭐 24평, 32평 이렇게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탈 전략을 하셔야지 넌 서울 너무 비싸니까 그냥 네. 경기도에서 살래 새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서울을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죠. 서울 뭐 경기도가 상승하면 서울은 뭐 상승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공포에 쩔지 마셔라. 너무 교만도 하지 마셔야 되지만 과도한 공포도 본인한테 해롭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가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하니까 뭐 현장도 보고 공부도 하고 네.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겠네요. 본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당연하죠. 작년에는 부동산 가면 지금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안 살 거면 안 보여줘. 막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집 보기가. 근데 지금 가면은 여기 강남도 막 보여줘요. 집을. 저는 강남이 이렇게 집 보기가 쉬운 적을 처음 봤습니다. 요즘엔 대접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손님이 없으니까요.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이 8,000건이 거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가 8,000건이 거래되는데 서울에 부동산이 25,000 군데가 있는데 8,000건이면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얘기네요. 네, 예. 거래 못 하신 분이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거래 2군데 한 대 있고 3군데 한 대 있으면은 나머지 거의 2만 명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네. 올 한 해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사람들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이제 무리 본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냥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부자가 되고 싶고 내 집 마련 하고 싶으면 무리 본능, 군중심리 그런 거를 벗어버리고 나 혼자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독립적인 마인드가 조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소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내가 경험한 거니까 지금 이제 막 위축되시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여전히. 네.
당시 2010년대에서 2013년 뭐 이때 그 침체장 때 네.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네. 본인이 바로 이 제3의 자아가 네. 나를 다독다독 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뭐 이분들한테 해줄 만한 그런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설명해 주실 만한?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되면은 네. 매매가 안 되니까 뭐 대출 이자도 분명히 못 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요즘 사업도 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장사 이런 것들도 코로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자영업자분들이 마지막 보루인 자기 집을 많이 금매로 내놓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경매로 또 이렇게 날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경매를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이하로 낙찰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전세가 이하로. 예. 그래서 사서 인테리어 수리해서 전세를 놓으면 그냥 무피. 심지어 돈이 남는 적도 있었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을 할 정도로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집을 사면은 하우스 푸어 그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뭐 주식이나 루나 사태로 좀 많이 그러시잖아요. 루나 사태나 뭐 코인 그런 사태로 조금 힘드신 분들 정도가 그 당시에 부동산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2001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처음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랬을 때도 주변 분들이 다 말렸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그래서 아니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보다 그래도 부동산으로 하면 다음은 100만 원, 200만 원에도 오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제가 뭐 원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뭐 시멘트값, 인건비, 뭐 철근값 다 오르는데 아니 이게 아파트 값이 지금 상승했을 때보다 한참 한 30%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 공포스러우시면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사 입장에서 원가 계산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가 계산 그리고 땅값도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사이트들을 막 찾아보시면은 그 주변 시세를 통해서 이 아파트 단지의 땅값을 대충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땅값, 건설비 이렇게 두 개 합쳐 보면은 원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건설사는 뭐 이윤을 내야 되는 기업이니까 거기다 이윤 플러스하면은 뭐 요즘 그렇게 싸게 분양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 산골짜기도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계속 꾸준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단순하게 10년 전 대비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거 있으면 저는 수도권 기준으로요. 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여기 방송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좀 매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전도 대비 떨어진 게 있을까요? 2000년도 대비 2022년도인 지금이 그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한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지금 너무 단기간에 이런 보합 하락으로 너무 공포에 빠지시는 거 아닌가. 심리지수가 지금 IMF 때만큼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거래 양도 그렇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언제든지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요. 네. 너무 세게 부딪히면 너무 세게 튕겨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뉴스를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뉴스 보면서 계속 공포에 빠지시는데 뉴스를 안 보고 박말리 할머님이신가? 그 유명하신 분이 유튜버. 예, 유튜버. 예,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셨대요. 그 자기 손녀하고 본인하고 했는데 손녀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본인 수익률이 훨씬 높으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주식 투자 그거 들어가는 비번을 까먹으셨다고. 그 여러분들도 또 이거에 너무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 이게 공포에 빠지신 거지 한두 발짝 물러나서 본인 그 직장 생활이나 뭐 가족 육아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다가 이렇게 6개월 1년 뒤에 돌아보시면 또 다시 부동산은 정상을 언젠가는 과도하게 빠지면 평균을 찾아가고 너무 오르면 또 평균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공포 분위기에도 경매를 했었죠. 예, 경매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뭐라 그럴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아까도 좀 맥락이 좀 비슷해요. 맨 처음 얘기하셨던 거 안 하는 거 아까 꼬마 아파트 얘기하면서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런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오셨다. 네, 그래서 그게 그렇죠. 제일 큰 수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경매에서 뭐 또 떨어지면 현장 가보면 경매보다도 더 싸게 잡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우리 소콜님 예전에도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미술학과 출신이었나요? 미대 네, 디자인 전공입니다. 네, 디자인 예. 미대 하셨었잖아요. 나왔습니다. 예.
미대 오빠 소쿨입니다. 네, 미대 오빠셨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굉장히 상당하게 일가견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때 이게 꼬마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소형 아파트 그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들을 사면서 네. 인테리어를 하시고 매각하셨던 예. 예, 좀 더 비싸게 받고 예. 다 매각한 게 아니라 또 전세를 많이 했죠. 예. 네, 또 전세를 하기 수리해서 위해서. 바로 팔지는 않습니다. 예, 단기 투자는 안 하고요. 장기적으로. 예. 그럼 전세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게 만드는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 한 적은 없고요. 예. 본인께서는 인테리어 작업을 네. 어떤 것에 좀 집중하셔서 조금 하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가성비를 생각했어요. 초보 때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도배도 하고요. 페인트도 칠하고 심지어 타일도 깔고 타일 깨는 기계 막 샀고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제가 옛날에 기억나네요. 살려고 하다가 네. 그거 사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타일 기계 그거는 이제 빌려서 이제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타일이 말이 타일이지 돌덩어리거든요. 시멘트도 다 돌덩어리고 타일 본드 이런 것도 도배도 너무 힘들고요. 네. 장판은 너무 무거워요. 그게 한 롤 큰 게 180kg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둘이서도 못 들어요. 옆으로 굴리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장판도 깔아봤는데 약값이 더 나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누워있고 막 그런데 이제 하는 방법만 이렇게 배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단가라든가 어떻게 시공을 잘 하시는 분 못하는 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기획 잡는 거에 집중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부 다 맡기는데 한 번 정도는 도배 정도는 해보셔도 집에서 방 한 칸 같은 거 이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수준이라든가 이제 단가 이런 거 시간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인테리어를 뭐 미대라서 좀 색깔 감각이라든가 이제 좀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싸게 가성비 높게 했는데 요즘은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샤시부터 교체를 해요. 샤시부터? 예, 샤시부터 교체를. 90년대, 80년대 아파트는 샤시부터 23mm, 26mm 좋은 KCC. 뭐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물건은 그렇게 지인으로 하고 예. 아주 좋게 해요 요즘은. 제가 사는 집 수준 90% 정도로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싸게 해서 엑셀로 수익률 계산하면서 제가 가성비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심비라고 해서 이 신혼부부 같이 오면 여자분이 딱 봤을 때 와, 이 집 너무 좋다. 오빠, 이 집 아니면 나 결혼 안 해. 이런 정도로 멘트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딱 마음에 들게. 조명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넣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2년 살았을 때도 샤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샤시 안 하면 집이 좀 춥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분들도 이렇게 오래된 집이라서 뭐 좀 그렇다 그러면서 이사 가시고 그러니까 샤시까지 해놓으면 따뜻한 집인데 뭐 이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 세입자분이 10년 넘게 산 세입자분도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지난달에 나가신 분이 이제 저기 덕양구에서 6년 살다 나가신 분이에요. 행신동에서. 네, 그래서 6년 동안 잘 살았다고. 근데 그 집을 완벽하게 수리를 했었거든요. 샤시까지. 네.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 한 번도 없었고 좋은 집에서 잘 살다 나간다고 하시면서 덕은지구 분양받으셨어요. 상암 DMC 지금 직장 다니시는데 덕은지구 입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잘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6년 동안 이걸 노렸습니다. 청약동장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5억 후반에 분양받으셨는데 지금 한 9억? 10억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3평 같은데. 예. 그래서 세입자분들도 오랫동안 살면은 저도 편하고 세입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주변 수리 안 된 집들 대비 다른 집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훨씬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가성비였지만 결국에는 조금 들인 데가 세입자가 좀 오래 사시는 게 많네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가성비였는데요. 나중에 가심비로 갔죠? 근데 그 가심비가 다시 가성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 집도 돈이 없어서 공사 안 하고 나중에 돈 벌면 할 거예요. 이러신 분들한테는 저는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라도 공사를 하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면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도배를 하는데 온 짐을 누수가 안 난 방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이사를 해야 돼요 거의. 그리고 다시 짐 정리하고 이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예 들어갈 때 공실인 상태에서 좀 잠깐 어디 가서 살거나 일정 조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한 몇 주 정도는 공사를 풀로 해야지. 제가 추천하고 이때까지 21년 동안 경험해서 들어올 때 수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때 돈이 아까워요 하신 분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하고 욕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욕실만 지저분해요 이러는 거예요. 2000년대 아파트라고 그래도
욕실이 뭐 한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쓸만해요. 근데 여기서 10년 살면 25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갈 때 조금 깨끗하다고 해도 나머지 공사하고 나면 그것만 지저분하거든요. 다 해야 돼요. 그게 힘드니까 또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좀 힘들더라도 다시 가성비 차원에서 90년대 아파트 트골수리 샤시까지 짱짱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요즘 공사비가 오르긴 했지만 새 아파트 뭐 분양받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같은 입지에서. 원래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네. 뭐 화장실, 뭐 그다음에 무슨 욕실, 네. 그다음에 거실, 뭐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아요라고 아니요, 다 해야 됩니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트골수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오히려 네. 돈이 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다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성비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 놓는 집은 욕실하고 싱크대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욕실하고 싱크대. 네. 근데 실거주 집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욕실은 좀 낡았어도 씻고 그런데 불편함이 없고요. 싱크대도 지저분해도 요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샤시는 좀 낡았으면 거기 소음이 있는데 그 털 이게 눌리고 막 그래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겨울에 춥고요. 여름에 에어컨 틀었을 때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거를. 단열 때문에라도 샤시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90년대 아파트면.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샤시를 기본으로 하고 실거주는 샤시. 근데 이제 새 놓을 때는 샤시를 공사해도 뭐 세입자분들이 좋아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욕실하고 싱크대를 했을 때 새가 더 빨리 나가죠. 욕실하고 싱크대. 예, 왜냐면 욕실하고 싱크대는 바뀐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샤시는 샤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샤시 보고 들어온 사람은 없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보통 선택을 하는데 샤시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단열 개념이 잘 없어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그 단열 먼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이 기존에 샤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싱크대든 낡은 옥색 싱크대가 있으면 네. 그리고 뭐 체리색 싱크대가 있으면 그거는 젊은 여자분들이 경악을 하거든요. 옥색이면은 90년대 예, 아파트, 체리색이면 체리색이면 2000년대 초반에 지은 그리고 아파트. 심지어 이제 고동색 몰딩 이런 거면은 이제 80년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없애줘야지 새가 나가는데 네. 내가 만약에 실거주고 진짜 돈이 없다. 그럼 저는 샤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꿀팁이라고 말씀을 네네.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인테리어 관련된 거는 뭐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한번 좀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모실 때 네. 그때 좀 많이 좀 물어봐야 되겠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시간만 따로 마련해 주시면 네, 한번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녹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쿨님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다가 이렇게 삼고초려 끝에 나와 주셨거든요. 전화 오자마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포장을 해야 세 번 전화 네, 오셨나? 네, 포장을 해야 또 우리 소쿨님이 조금 그럴 수 네.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그래서 우리 소쿨님의 활동 계획이 궁금해요. 네. 앞으로 완전히 나오셔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강의나 뭐 기타 다른 활동 하실 건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진짜 팔팔해 사셨는데 옛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임장 다니고 네. 땡볕에서도 막 35도에도 임장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밖에 나가는 게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요즘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거의 반은퇴식으로 좀 쉬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말씀하셔서 이제 특강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만큼은 활동을 못 하고요. 앵콜 공연식으로 한번 네. 이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 네. 제 수강생들은 뭐 서울에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 다 내 집 마련을 하셨어요. 네. 안 하신 분들이 없죠. 저는 내 집 마련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네. 서울에 내 집 마련부터 해라. 직장이 서울이면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여동생, 자기 부모님이 이제 폭락론자여서 내 집 마련을 아직 못 하셨다. 네. 그리고 자기 사촌 동생, 회사 친한 동료, 후배 막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 해야 되는데 뭐 책을 읽으라고 했더니 책 읽어도 별로 느낌이 없다. 소콜님이 강의장에서 좀 다그쳐 주셔라. 채찍을 휘둘려 주셔라 하시더라고요. 예전만큼 그렇게는 저도 이제 예전엔 저도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게을러지고 그래서 활동을 해도 조금 그냥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에 수강생들 흔히 말하는 팬층이 계시잖아요. 팬덤. 네, 그 팬층들이 요구하시는 거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특강 요청도 하고 그러면은 예. 잠깐 언제든지, 해주시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클립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한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으로 만약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데서 조금 뭐 광고나 또는 이제 홍보 같은 것도 한번 해볼 테니까 뭐 언제든지 얘기를 부탁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아쉽네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소소하게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 이제 부지런 카페에서 이번에 9월에 강의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 좀 해주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모셨던 우리 소콜님. 저희 부지런 TV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꾸준히,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배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콜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또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직 무주택자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무주택자 분들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서울 돌아다니면 분명히 또 최근에는 좋은 가격의 물건들이 있으니까 서울을 처음부터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경기도로 가서 막 집을 보러 다니시는데 서울대 못 간다고 그러시지 말고 서울에도 연고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그렇듯이 서울도 워낙 넓으니까 잘 찾아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셔라. 서울에 진짜 싼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많이라기보다는 최근 10년 안에 시작을 해서 요번 폭등장을 경험하셔서 약간 교만에 빠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 경험상 한 번은 지옥을 경험하시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고 뭐 5억, 10억 올랐다고 그게 본인 실력이 아니다. 본인 실력이 아니라 저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말고 겸손하게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다시 초심을 잃지 말고 원래 처음에 목표했던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자. 지금 뭐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성과가 났으니까 이거 쉽네. 그래서 이제 뭐 건물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상가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될 때 오히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으로 저도 뭐 공격적으로 월세 투자, 빌라, 오피스텔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수익도 당연히 났겠죠. 예전에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다. 아파트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월세 따박따박 하면서 막 상가에다가 이것저것 막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다시 한번 주변에 의견을 구해봐라, 일반인들한테. 네.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가지도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너무 긍정 회로를 돌리지도 마시, 희망 회로라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이 중간을, 힘 조절 중간을 딱 찾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저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긍정 회로 돌리다가 다 날리고 마이너스 5천서부터 500에 30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원룸에서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돈을 쉽게 벌다 보면 사람이 한 번에 확 가더라고요.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시라고.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세요. 근데 이렇게 중수라고 그럴까? 한 10년 안에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그 고통의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바로 한 발짝 옆이 지옥이더라고요. 네. 명언이네요. 바로 내가 모르는 한 발짝이 없이 지옥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소콜님을 모시고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반갑습니다. 싶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분, 그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서 우리 소콜님도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부지런 TV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